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추인경입니다. 자궁근종은 여성들에게 비교적 흔합니다. 양성이기 때문에 근종이 있어도 계속 지켜보는 경우가 많고요. 크기나 위치에 따라 치료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자궁근종이 임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가임기 여성들에게는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알게 되기도 하는 자궁근종,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지 알아봅니다. 그리고 오늘 약이 되는 약 이야기에서는 집안 여기저기 자리하고 있는 다양한 상비약들 살펴보겠습니다. 건강 365 에어서플라이의 Making Love Out of Nothing at All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궁근종은 양성 종양입니다. 젊은 여성들에게 근종이 흔하지만 폐경기 여성들도 안심할 수는 없다고 하는데요. 자궁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궁근종,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산부인과 전문의 김탁 박사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궁근종은 워낙 흔하고 양성이라서 크게 걱정하진 않는 것 같은데요. 근데 자궁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너무 소홀해도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가요? 네, 자궁은 이제 여성의 뱃속에서 아이를 키우는 집 같은 역할을 하는 장기인데요. 네. 자궁근종으로 인해서 난임이 될 수도 있고요. 자궁에서 나오는 월경량을 너무나 많이 만들어서 네. 빈혈이 올 수도 있고요. 네. 또 자궁에서 통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발생해서 가임기 여성들뿐 아니라 폐경기 여성들도 자궁근종에 방심할 수는 없다고 하던데요. 예, 방심할 수가 없지요. 네. 원래 폐경이 되면 자궁근종은 작아지거나 또 그대로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네. 예외적으로 좀 커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경우에는 악성 암으로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수술로 근종을 제거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폐경기 이후에도 근종 관리를 꼭 잘 받으셔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양성이기는 해도 또 종양의 위치에 따라서 통증이라든지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근종은 위치에 따라서 증상을 전혀 일으키지 않을 수도 있고요. 네. 심하게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위치가 좀 증상을 많이 일으키는 건가요? 자궁 근종은 이제 위치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분류하는 게 많이 있는데요. 네. 가장 바깥에 달려 있는 것이 이제 장막하 근종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근종은 증상을 전혀 유발하지 않고요. 자궁 근육 속에 박혀 있는 것이 있어요. 네. 이것이 이제 근층내 근종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근종이 통증을 많이 유발하게 되고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자궁 내강으로 빠져나와 있는 근종은 점막하 근종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게 자궁 출혈의 원인이 되는 근종입니다. 네. 장막하 근종, 근층내 근종, 점막하 근종 설명해 주셨는데 그럼 어느 위치에서 생기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까? 이거는 이제 근층내 위치가 가장 많은데요. 전체 근종의 한 50에서 60% 정도가 네. 근층에서 발생을 하고요. 네. 장막하 근종이 한 20에서 30% 정도, 네. 점막하 근종이 한 5에서 10% 정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층내 근종이 가장 많다고 하셨는데 그럼 위치가 근종에 대한 치료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건가요? 이 근종에 대해 치료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요. 네. 증상을 일으키는지 아닌지인데요. 이제 근종의 위치가 증상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네. 결국 근종의 위치가 근종의 치료 결정을 하는 중요한 요소일 수 있습니다. 네. 증상을 일으키는지 아닌지를 본다고 하셨는데 그럼 뭐 통증이라든지 출혈 이런 것들이 기준이 또 되겠네요. 가장 중요한 증상이 출혈과 통증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를 일으키면 치료를 하는 것이고요. 네. 근종이 있다 하더라도 뭐 출혈이라든가 뭐 통증 같은 게 없으면 또 예를 들어서 난임 같은 걸 일으키지 않으면 네.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난임 얘기하셨는데요. 임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근종의 위치는 어딜까요? 이건 아무래도 가임기 여성들에게는 좀 신경이 쓰이는 부분일 텐데요. 네, 그 점막하 근종하고 근층내 근종 두 가지가 가임기 여성들에게 이제 신경이 많이 쓰이게 할 수 있는데요. 네. 점막하 근종은 수정란의 착상을 방해해서 네. 임신이 안 되거나 또 유산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층내 근종은 네. 임신하는 데는 뭐 별 상관이 없지만 임신 유지를 힘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이가 커짐에 따라서 자궁이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 더 이상 확장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조산을 일으킬 수 있고요. 네. 또는 분만 후에 산후출혈 등을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자궁 내막 안쪽으로 파고드는 점막하 근종의 경우에는 일단 크기가 작아도 착상을 방해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쪽 자궁 내막에 위치하면은 착상을 방해하지 않지만요. 네. 뒤쪽 자궁 내막에 위치하게 되면 크기가 작아도 착상을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근종의 크기보다 위치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긴 한데요. 크기가 좀 커도 자궁 내막에서 떨어져 있으면 임신과 출산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은 건가요? 그렇죠. 이제 크기도 중요하지만 네. 위치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근종의 크기가 커도 위치가 좋게 되면요. 네. 임신과 출산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임신 전에 이제 산부인과 검진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근종이 어디 위치했는지 좀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상복부 초음파로도 근종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산부인과 검진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걸까요? 예, 물론 상복부 초음파로도 근종을 진단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근종이 작다든가 네. 또는 복부에서 먼 위치에 있는 자궁 근종은요. 이게 난소에서 나온 혹인지 자궁벽이 두꺼워져 생긴 자궁샘 근육종인지 감별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산부인과 진찰을 한다든가 또는 이제 뭐 질초음파를 통해서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검진은 질 초음파를 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산부인과 내진을 같이 받아보시면 진단에 도움이 되십니다. 네. 근데 크기가 좀 크면 근종이 밖으로 만져지기도 하지 않나요? 크기가 큰 경우에는 이제 배에서 만져지기도 하는데요. 네. 크기가 작더라도 여성이 이제 배에 지방층이 없으면요, 이제 쉽게 만져지는 경우도 있고, 네. 또 크기가 크더라도 이제 배에 지방이 많이 있으면 안 만져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근종의 크기가 크면 몇 센티미터까지 생길 수 있나요? 뭐 아기 머리만한 것까지 수박만한 것까지 클 수도 있고요. 그래서 네. 꼭 만삭 임신부처럼 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클 경우에는 증상이 있겠네요. 그렇진 않습니다. 근종이라고 하는 것은 크기가 크다 그래가지고 항상 증상이 생기는 건 아니고요. 네. 근종이 더 서서히 자라기 때문에 천천히 몸에 적응을 하기 때문에 네. 전혀 증상 없이 배만 불러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또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인 경우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종은 하나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네. 뭐 30개, 40개, 50개까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여러 개가 있어도 괜찮을까요? 그 근종 자체는 원래는 양성 종양이기 때문에요. 네. 뭐 개수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어느 위치에 있느냐가 중요하고 또 큰 혹이 있느냐, 주위 장기를 누르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렇게 커도 통증이 없을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통증이 전혀 없을 수 있다는 것도 신기하네요. 보통 근종이 있으면은 10명 있으면 7명 정도는 전혀 증상이 없는 무증상이고요. 네. 3명 정도가 증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혹이 아무리 크더라도 또 아무리 작더라도 전혀 증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뭐 여러 개인 경우에는 뭐 30개 정도도 있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여러 개면 거의 자궁을 덮겠네요. 자궁에 이제 그 땅콩이 박혀 있는 것처럼 여러 개가 박혀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자궁 전체가 혹처럼 보이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근종도 가족력일까요? 근종은 가족력이 100%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나 할머니나 이쪽에 근종을 갖고 있으면 네. 본인도 가지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본인이 또 나중에 결혼해서 딸을 낳았다. 그럼 그 딸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네. 일단 산부인과 검진 질 초음파로 보면 된다고 하셨는데 상복부 초음파로도 확인이 되는 거죠? 복부 초음파로도 가능은 한데요. 네. 이게 이제 다른 혹일 수도 예를 들어 난소의 암이라든가 자궁에 다른 혹이 있는 경우에는 감별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감별을 위해서 질 초음파를 반드시 보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럼 또 어떤 경우에 산부인과 검진을 추가로 받는 걸까요? 근종이 있는 경우에 이제 받는 경우도 있고요. 네. 전혀 몸에 혹 같은 게도 없다 할더라도 이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근종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럼 근종이 조금 했다가 점점 자라나서 크게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증상이 없는 경우도 혹시 숨어있는 근종이 있지 않나 1년에 한 번씩 초음파를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일단 근종에 대한 진단에서 지켜보는 경우도 있고요. 약물과 같은 치료를 시작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기준이 뭔가요? 네, 지켜볼지 치료를 시작해야 될지 기준은요. 네.
자궁 근종으로 인한 증상의 유무입니다. 네.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궁 근종을 가지고 있는 여성의 70%는 증상이 없고요. 네. 단지 30%만 증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자궁 근종 환자의 30%, 즉 10명 중에 3명 정도가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증상의 유무를 본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지켜보는 건 일단은 크게 변화가 없으면 계속 관찰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켜보면서 정기검진을 이어가다가도 혹시 없던 증상이 생기면 바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계속 지켜본다고 하는 거는 이제 초음파를 보다가 크게 변화가 없으면 1년 간격으로 보면 되고요. 네. 조금이라도 커지면 6개월 간격으로 이렇게 주기적으로 관찰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근데 정기검진 이어가다가 증상이 생기면 네. 어떤 검사를 하는 게 맞는 것이냐는 건데요. 없던 증상이 생기면 예를 들어서 월경통이 새로 생기거나 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월경통이 좀 더 심해진 경우 그리고 월경량이 갑자기 많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리고 월경때가 아닌데도 출혈이 나타나게 되면 네. 바로 검사를 받아보시고 자궁 근종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럼 근종에 대한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이제 약물로 근종의 크기를 좀 줄이는 효과를 기대하는 걸까요? 약물 치료는 이제 근종의 크기를 줄인다기보다는요. 네. 통증을 없애고 월경량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증상 완화가 1차적인 목적인데요. 2차적으로 크기가 조금 줄어드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네. 통증을 줄이고 월경량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약들이 쓰이는 건가요? 주로 이제 이 자궁 근종이라고 하는 거는 호르몬의 의존성 종양이기 때문에요. 네. 우리가 호르몬에 반대되는 역할을 써서 호르몬제를 써가지고 양을 줄일 수도 있고 네. 통증을 완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 수술을 또 고민할 때가 있을 텐데요. 결정 기준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약물 치료에 효과가 없거나 또는 처음부터 근종이 너무 커가지고 약물 치료에 적응증이 안 되는 경우에는 네. 바로 수술적인 방법을 고려하게 됩니다. 네. 수술적인 방법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근종만 제거하는 방법도 있고 자궁 전체를 다 제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네. 환자의 상태를 고려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네. 약물 치료가 효과가 없는 경우는 왜 그런 건가요? 이 약물의 효과를 반드시 발휘하려고 그러면은 네. 약물의 수용체가 반드시 몸 안에 있어야 되는데요. 수용체가 좀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아. 영어로 얘기하면 리셉터라고 하는 건데 네. 그런 호르몬에 대한 수용체가 적은 경우는 반응이 좀 적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약이 잘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요. 가임기 여성들은 수술이 혹시 임신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걱정을 하는데 어떨까요? 상관이 없을까요? 이제 가임기 여성이 이제 수술할 경우에는요. 네. 우리가 자궁 근종이 아무리 크든 숫자가 아무리 많든 근종만을 잘라내서 자궁을 보존해서 다음 임신에 지장이 없게 하는 게 원칙입니다. 네. 그런데 수술하다 보면은 개복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네. 이제 복강경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복강경을 하는 경우에는 자궁에서 혹을 잘라낸 부위를 꿰매줘야 되는데 그런 부위가 나중에 임신하면 터질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향후 임신을 원하는 분들은 대개는 개복을 해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개복 수술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요즘은 로봇 수술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대부분의 수술은 이제 복강경이나 로봇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네. 로봇 수술은 이제 가격이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주로 복강경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또는 수술 자체가 너무 크거나 너무 위치가 안 좋아서 네. 힘든 경우에는 로봇 수술에 더 장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자궁근종 수술에서 또 색전술이나 고주파도 있고 치료법이 다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상태에 따라서는 로봇 수술이 또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근데 이게 색전술이나 고주파 치료는요. 네. 근종을 제거하지 않고요. 근종으로 가는 혈류를 차단하거나 아. 또 외부에서 고주파를 쪼여서 네. 근종을 괴사시켜가지고 근종으로부터 인한 그 증상을 완화시키는 치료 방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몸에 칼을 대지 않는 장점이 있긴 한데요. 근종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괴사가 완벽치 않을 경우에는 증상이 재발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로봇 수술할지 색전술이나 고주파 치료를 할지는 향후 임신 여부하고 네. 근종의 위치, 크기 등을 고려해서 주치의와 잘 상담한 후에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또 비용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근종 치료에서 비급여 치료도 많은가 보죠? 뭐 색전술이라든가 네. 고주파 치료, 로봇술 이런 것들은 다 비급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근종이 있는 걸 알면서도 이제 오랜 시간 지켜보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런데 폐경기가 되어서 수술해야 하는 상황도 있을까요? 원래 근종은 폐경 이후에는 가만히 있거나 줄어드는 게 원칙이라고 그랬는데요. 네. 예외적으로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궁 근종이 커진다고 하는 것은 자궁 근종에서 낮은 확률이지만 암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걸 시사하기 때문에 네. 폐경 이후에 근종이 커지면 반드시 수술로 제거를 해야 됩니다. 네. 자궁 근종은 양성이라서 치료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환자의 선택일 수도 있을 텐데요. 치료를 결정하는 데 어떤 질문을 가장 많이 받으세요?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요. 네. 근종이 있는 환자가 왔을 때 자궁은 살리고 자궁 근종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여쭤보는 경우가 네. 제일 많고요. 네. 두 번째는 근종을 수술 안 하고 내과적으로 약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물으시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네. 어떻게 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분이 향후 임신할지 안 할지 결정부터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임신을 해야 되는 경우라면 무조건 자궁을 살리는 게 원칙이고요. 자궁 근종이라고 하는 거는 잘라내고 나더라도 네. 거의 90% 이상 재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결국 자궁 자체가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향후 임신할 계획이 없으신 분들은 자궁을 다 드러내주는 게 더 좋은 방법인데요. 네. 환자분들에 따라서는 이 자궁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한 그 보물처럼 여기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정신적으로 이렇게 없으면 힘들다. 네. 그러하신 분들 저희가 설득을 해서 자궁을 다 드러내는 경우도 있지만 네. 그게 굉장히 믿음이 강하신 분들한테서는 그냥 놔두고 재발할 거 각오하고 혹만 잘라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또 원칙이 아기를 낳기 전에는 자궁을 보존한다. 아기를 다 낳으신 분들은 자궁을 다 드러내주는 게 재발 안 하고 좋은 치료 방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또 근종이 한 개가 아니라 다양한 크기와 위치에서 여러 개가 발견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럴 땐 치료 기준으로 삼는 게 뭘까요? 이것도 이제 결국은 임신이죠. 그래서 임신을 원하는지가 가장 중요해서요. 네. 임신을 원하시면 무조건 자궁을 살리는 게 맞고 근종만 다 제거하는 게 수술을 하는 거고요. 네. 임신을 원치 않는다, 아기를 다 낳았다 그런 경우에는 자궁을 다 드러내버리는 게 맞습니다. 네. 혹시 폐경 후에 호르몬 치료를 하는데 근종이 커지거나 새롭게 생기는 경우는 없나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저희 교과서에는요. 그러니까 폐경 호르몬 치료할 때 자궁 근종에 좀 치료할 수 있느냐 없나 이런 물음이 있는데 네. 치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원래 근종이라고 하는 거는 여성 호르몬 의존성 종양은 맞습니다. 네. 그런데 폐경되기 전에 우리 몸에서 만들어진 여성 호르몬에 의해서는 자궁 근종이 생기기도 하고 커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폐경 이후에 우리 몸에서 호르몬이 안 만들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외부에서 투여하는 게 폐경 호르몬 치료가 되는 것인데 네. 그때 쓰는 호르몬의 용량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것보다 훨씬 적은 용량이기 때문에 자궁 근종을 자극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자궁 근종에 대한 오해랄까요? 일반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네, 자궁에 혹이 생겼다고 하면요. 네. 다들 놀라셔가지고 그렇죠.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되는 것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증상이 없으면 굳이 수술이 아니라 치료 자체가 필요 없는 건데요. 네. 너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안심하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반대로 근종은 양성 질환이라고 암이 아니라고 또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래서 증상이 심한데도 참고 사시는 분들도 또 많이 계십니다. 네, 계속 진통제만 드셔가지고 위장이 다 상한 분도 계시고 네. 빈혈이 심해져서 어지러워가지고 아이고. 넘어져서 네. 골절이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꼭 치료를 잘 받으셔야 됩니다. 네. 자, 자궁 근종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들도 좀 짚어주세요. 생리량의 변화라든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자궁 근종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이제 70%는 무증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관계 없는 건데 혹시 자궁에서 혹이 자라고 있지 않은지 네. 1년에 1회 정도는 주기적인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없던 월경통이 생겼다. 네. 또는 기존의 월경통이 좀 더 심해졌다.
또 월경량이 예전보다 좀 더 많이 나온다. 네. 덩어리도 많이 나온다. 이런 경우에는 자궁 근종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근종을 의심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자궁 근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산부인과 전문의 김탁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김유나의 Going Home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약이 되는 약 이야기. 소비자 콘텐츠 연구소 이주영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음 주 설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나들이 계획도 있으실 테고 손님 맞이도 준비 중이실 텐데요. 필요할 수 있는 약들을 좀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버리고 챙겨야 할 것들 있지 않을까요? 일단 약은 무조건 냉장고에 넣어두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떨까요? 네, 설 맞아서 약을 좀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네. 약은 기본적으로 직사광선이 비추지 않는 바람이 잘 통하고 서늘하고 습기가 없는 곳 이렇게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라고 항상 이렇게 알려드리는데요. 이게 쉽게 설명하면 약은 두 가지를 싫어하는데 물을 닿으면 약이 녹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습기를 싫어하고 두 번째는 높은 온도를 싫어합니다. 네. 그래서 물과 온도를 피해서 보관해야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냉장고에 넣으면 되겠네. 서늘하고 건조하잖아. 이렇게 네.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냉장고에는 냉장 보관해야 되는 약만 넣어주셔야 됩니다. 네. 냉장 보관해야 되는 약은 약국에서 줄 때도 냉장고에서 꺼내줍니다. 그래서 받을 때 이미 시원한 상태로 주거나 아니면 바로 직전에 조제할 때도 찬물을 쓰기 때문에 네. 만져보시면 이렇게 시원한 얘가 냉장고에서 나왔구나라고 느껴지는 것들만 냉장고에 넣어야 됩니다. 네. 흔히들 이제 식품하고 헷갈리셔서 냉장고에 넣어두면은 더 오래 잘 보관되지 않을까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네. 물론 더 좋을 수는 있지만 그거는 약 전용 냉장고여야 됩니다. 병원이나 약국에는 이 약만을 보관하는 전용 냉장고가 있어서 거기다 넣어두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항원 항습을 이제 맞추는 건데 이게 집에는 그게 없잖아요. 그렇죠. 가정용 냉장고는 하루 종일 열고 닫습니다. 그렇죠? 네. 온 식구들이 열었다 닫았다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냉장고가 오히려 습기가 많은 환경이 조성됩니다. 그렇겠네요. 네, 건조하고 차가우니까 열고 닫을 때마다 바깥에서 습기가 빨려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가정용 냉장고에 보관된 약들이 더 빨리 형태가 변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가정용 냉장고에는 약을 냉장 보관이 아닌 약은 넣지 않아야 되고요. 네. 또 가끔 있으신데 이게 지금 당장 먹을 게 아니라 나중에 먹는다라는 생각을 하셔서 냉동실에 약을 넣어두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유, 그러시군요. 네, 냉동실에 약 넣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네. 네, 냉장고, 냉동고 다 약에는 좋지 않다. 그래서 냉장 보관해야 되는 약만 넣어야 된다. 이렇게 아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약을 보관하실 때는 항상 포장 상태로 설명서와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대개는 이게 포장 상자가 이렇게 자리를 좀 많이 차지하니까 그거를 버리시고 약만 딸랑 이렇게 보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보이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잘못 사용할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네. 그리고 상비약이라는 게 혹시 몰라서 준비해 두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네. 보면은 몇 년씩 지나도 보관하게 되는데 버려야 되겠죠? 네, 정말 오래된 약들 많이 보게 되는데요. 네. 약은 이게 곰팡이가 피거나 뭐 이렇게 형태가 막 썩거나 이러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 변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 이 약 안에 들어가 있는 효과를 나타내는 유효 성분이
화학적으로 변형되거나 네. 약효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말이 어려워서 화학적으로 변형된다 이러면 좀 이해를 못 하셔서 저는 쉽게 그 중요한 약성분이 날아간다. 날아가서 없어진 거지 약 모양은 그대로여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이건 사실 우리가 급할 때 먹으려고 보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급할 때 썼는데 오히려 효과가 안 난다? 그러면 이 약 먹은 것 때문에 치료가 더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사용기한을 잘 보셔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근데 모든 약이 사용기한이 표시는 되어 있는데요. 네. 주로 그 바깥 상자 포장에 아빈이라 그래서 이렇게 꾹 눌러서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또 포장된 그 상자를 보관하지 않으면 알 수 없게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보관하라라고 하는 건데 네. 요즘은 이제 약이 PTP 포장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나씩 꺼내 먹을 수 있는 그 포장의 위쪽에 표시하기도 하고요. 또 연고는 이게 튜브의 맨 아래쪽에 이렇게 딱 막히는 곳에 사용기한을 찍어서 네. 좀 확인이 가능하도록 점점 개선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요, 이 사용기한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그 약에 찍혀 있는 사용기한은 겉포장에 찍힌 사용기한은 네. 포장을 뜯기 전에 제대로 유통되고 제대로 보관했을 때 약효가 유지되는 그러니까 보증해주는 기간인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이게 쓰다가 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쓰다가 둔 거 이때는 뭐라고 하냐면 개봉 후 사용 기한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용 기한을 넘기면 버려야 하는데 이것은 포장을 뜯기 전이고요. 그러면 개봉한 후의 유통 기한에서는 대략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네, 이게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딱 두 가지만 정해줬는데요. 하나는 안약. 그래서 안약은 개봉 후 한 달. 이라고 정해줬고요. 네. 네. 일회용 안약은 개봉 후 사용 즉시 폐기 이렇게 딱 정해줬고 그 다음에 아이들 시럽 중에 옮겨 담거나 개봉한 것도 한 달로 정해줬고 네. 나머지 약들은 사실 딱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보통의 약들이 한 3년 정도 찍혀 있는데 이거를 뭐 3달 안에 다 쓰세요. 이러면 다 버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관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빨리 변질될 수도 있고 잘 보존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 정해진 건 없지만 대략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보통 이 PTP 포장의 그 알약들은 개봉 후 한 6개월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꺼내서 사용했다, 상자를 뜯었다, 그러고 나면 한 6개월 정도. 그리고 물약이랑 시럽은 아까 말한 대로 한 달. 네. 그리고 연고 같은 거 있죠. 상처 연고, 뭐 집에 쓰던 연고 많습니다. 연고는 개봉 후에 한 6개월. 크림은 연고보다 좀 더 그 수분이 많은 제형입니다. 그래서 더 짧습니다. 개봉 후 3개월. 그래서 이게 개봉을 해서 한 번에 다 쓰지 않을 약들은 개봉한 날짜를 좀 표시해두면 네. 아주 편하고요. 그 안약 같은 경우에 아예 상자에 개봉하는 날짜를 쓸 수 있는 칸을 만들어서 나온 그런 제품들도 있습니다. 네. 또 감기약도 그렇고 조제된 약도 있잖아요. 근데 먹다 남은 걸 보관하기도 하는데 이것도 역시 유통기한이 있는 거죠. 네. 이거 많이 받아 일단 병원 가는 게 쉽지 않다. 또는 귀찮기 때문에 좀 많이 받아놨다가 두고 먹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 많으시죠. 네. 이 처방된 조제약, 그러니까 보통 한 포 안에 먹을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알약들을 모아서 조제한, 포장한 그런 상태인 약들은 사실 조제 일자를 기준으로 조제된 일수만큼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감기약을 만약에 일주일분을 받았다. 그래서 오늘 조제를 했다. 그럼 오늘부터 일주일까지가 사용기한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뒀다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근데 이게 원래는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일주일 받았으면 그 일주일까지만 보장해준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harab약 같은 경우 한 달분을 받았다면 한 달이 사용기한. 그래. 네, 한 달 안에 먹고 그 이후에 먹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책임지기 어렵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약사가 책임져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의사가 책임져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문헌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좀 뒀다 드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그럴 때는 이 약의 상태를 좀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어쨌든 지나치게 많은 양을 처방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아무리 비닐이 완전 진공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얘가 아무리 잘 보관을 해도 약효가 변할 수 있다라는 걸 좀 염두에 두시고 많은 양을 처방받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게 좋고요. 네. 혹시나 외국을 가신다던가 장기 여행을 가신다던가 해서 약을 받게 된다면 그때는 아예 조제를 하지 말고 포장 상태로 받는 상자, 사람약을 해양약 상자로 받는 것이 훨씬 더 약에 있어서는 더 좋습니다. 네. 일단 약의 사용 기한을 잘 알고 드시면 좋겠네요. 네. 우리가 있을 수 있는 작은 사고들에 대비해서 약상자를 준비해 두지 않습니까? 그럼 챙겨야 하는 약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집집마다 약상자, 약서랍 다 있으시죠? 네. 그래서 사실 이럴 때는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사용할 기회가 많은 약들을 이제 여기다 차곡차곡 정리를 해두시면 되는데, 네. 문제는 가정에서 보면은요, 내가 산 약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사서 쓰다가 남겨놓은 약들도 많이 있고요. 그렇죠. 네, 다 약상자에다 그냥 넣어두잖아요. 네. 그리고 가끔 이렇게 보면 알 수 없는 약들이 막 종종 섞여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약이 아닌 다른 뭔가가 막 섞여 있는 경우도 있어요. 네. 이게 이건 되게 위험합니다. 무슨 화학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그래서 항상 약상자는 정기적으로 한 번씩 정리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연휴니까 연휴를 맞이해서 또 식구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이번에 약상자를 좀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집에 방문 양료를 갔을 때 네. 그렇게 외국어가 적혀 있는 약들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막 여행 가서 이제 급하게 구매하시거나 아니면 뭔가 좋다라고 샀다가 한국 와서 이제 까맣게 잊어버리고 거기다 그냥 넣어두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요즘은 이제 번역 어플도 잘 나오고 이렇게 사진으로 검색도 잘 되니까 확인해 보시고 무엇보다 먼저 날짜부터 확인하셔서 일단 버리시고 다른 약들도 잘 라벨링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챙겨야 하는 약들이라고 한다면 진통제 또 감기약은 준비해 두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예. 진통제는 기본적으로 상비약에 좀 있는 게 좋습니다. 네. 발열, 전신 근육통, 감기, 몸살 초기에도 다 쓸 수 있고요. 그래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진통제, 해열 진통작용을 하는 것도 하나 있으면 좋고, 그다음에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 계열에 속하는 엔세즈 계열의 진통제, 보통 소염 진통제도 하나쯤은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네. 감기약도 많이 챙겨주시는데요. 감기는 원래 바이러스로 발생하는 거지만 사실 꼭 항바이러스를 쓰지 않아도 대부분 완치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감기의 급박한 증상들, 불편한 증상들을 완화하는 약을 복용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요즘 감기약은 종합감기약, 기침감기약, 코감기약, 그리고 몸살감기약 등으로 이렇게 세분화돼서 약간씩 성분이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 가장 기본이 되는 몸살 그리고 발열과 통증을 가라앉히기 위한 진통제가 조금씩 들어가 있고요. 증상에 따라서 기침에 쓰는 약, 그다음에 가래에 쓰는 약, 콧물, 항히스타민제, 알레르기 증상에 쓰는 약들이 이렇게 복합되어 있는 제제가 판매되고 있으니까요. 앞에 보면은 어떤 증상에 먹는지 되게 크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시고 상비약을 구비해 두시면 좋겠고요. 제가 권장하는 거는 이게 모든 걸 다 사다 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보면 경험적으로 목감기가 잘 걸리는 사람, 나는 코감기가 잘 걸리는 사람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경험에 의해서 한두 종류를 구비해 주시고 또 위장장애 같은 것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고려해서 나에게 맞는 약을 좀 상비약으로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진통제나 감기약뿐 아니라 또 소화제가 필요할 때도 있더라고요. 네. 이 소화제는 다들 소화제로 통칭하시는데 사실 위장에 작용하는 약물의 종류는 되게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소화제라고 하면은 과식했을 때 소화를 돕는 거. 이게 소화제고요. 그리고
속쓰림에 쓰는 위산의 분비를 억제하거나 중화하는 그런 속쓰림에 쓰는 약이 있고 네. 그다음에 체했을 때 먹는 위장 운동을 조절하는 약 네. 그리고 설사를 멈추게 하는 약이 지사제 그리고 변비일 때 쓰는 약은 하제, 변비약 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런 필요에 따라서 나에게 필요한 거, 그렇죠? 과식하는 소화제로 무조건 챙겨놓으실 필요는 없고요. 네. 이런 우리 자주 나오는 증상에 따라서 준비를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 속포장에 액상제제들, 흔히 짜먹는 약으로 되어 있는 위장약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이게 이렇게 표시가 되게 간단하게 되어 있어서 어디에 사용하는지 또는 사용기한이 확인이 좀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약들도 포장 상태대로 설명서와 같이 보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또 약국에서 구입해두면 좋을 약으로요. 상처 치료에 필요한 약도 있잖아요. 소독제도 그렇고요. 네. 가벼운 상처에는 집에서 간단하게 치료를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출혈이 있을 경우에는 충분히 지혈해주고 그리고 상처의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은 다음에 이 상처 회복을 돕기 위해서 수분 드레싱 제품을 부착하거나 또는 2차 감염이 의심되면은 네. 소독을 하거나 상처 연고를 바르고 거즈 또는 밴드를 붙이는 거 이건 다 집에서 하시는 일이실 텐데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구비해 두시는 것이 좋고 특히 이제 수분 드레싱, 흉안지는 밴드는 집집마다 다 가지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게 상처 부위를 밀폐해서 이제 외부로부터 보호하고 이게 또 촉촉한 수분한 환경을 만들어서 살이 곱게 날 수 있도록 그래서 흉이 안 지게 도와주는 건데요. 이것도 이 삼출물을 흡수하는 정도와 그 상처의 깊이에 따른 사용에 따라서 네. 폼 제제 좀 두꺼운 폼 제제가 있고 하이드로콜로이드라고 해서 조금 더 얇은 그리고 필름은 아주 얇은 네. 그런 형태의 제품이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구비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 상비약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연휴를 앞두고 보관되어 있는 상비약들을 살피는 것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꼭 필요한 일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약사이신 소비자 콘텐츠 연구소 이주영 소장과 함께했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광석의 사랑했지만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